다시는 일본에 치지 않겠다. 일본은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와 오늘 각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본다면 그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부분의 판결이 하나의 발단이 됐죠. 상당히 발단이 됐는데, 저는 이것이 발단은 그렇게 됐지만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아베 정권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는 상당히 아마 전후 관계, 결과까지도 아마 상당히 추후 전략까지도 아마 한번 검토한 다음에 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단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갖다가 적절히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하게 되게 되면은 한일 관계 속에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과거에 집착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사실 뭐 일제시대 겪어본 사람 우리 없고요. 거의 없고요. 이제 그런데 너무 그 일제시대 거기로 집착해 있고 일본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변했거든요. 나라도 그렇고 내각제 한 나라에서도 그렇고 보게 되면 상당히 예산 법률주의 적한 나라가 많거든요. 미국이 예산 법률주의. 미국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말이 다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다시 뭐냐면 정부 주도의 예산 처리가 아니라 저희 국회에서 통제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예산안 편성은 정부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법률 형태에서 발의하는 것은 의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만약에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형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산 편성은 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법률 형태로 해서 예산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회가 하자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주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이 될까 그런 의심이 확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나라 예산이 굉장히 좀 세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성이 좀 문제가 되는 분당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방, 안보, 정보 이런 쪽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좌구를 굉장히 의회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맞죠. 그다음에 수월제로 운영도 하고 그 전문성도 굉장히 강한데 과연 우리나라의 그 의원실 그다음에 상임위 그 개념에서 그럼 1년 내내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바꿔 산다. 개헌운동 방송이고요. 헌법 개정 왜 필요하고 일반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친절하게 논리를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방송은 우리 분당에 있는 한국정치발전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전문가 우리 보셨죠? 국민대학의 강상호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강상호님. 저는 대리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강병호 교수입니다. 오늘 뭐 주제로 잡은 거는 국가예산과 헌법인데요. 헌법에서 이제 마지막 경제 분야 마지막 이슈일 것 같은데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시사 이슈에 대해서 우리 강상호 박사님 좀 논평을 들어보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3주 정도 흘렀네요. 벌써 최근 반도 ありません。韓国側からの否定的な動きが相次ぎ、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上で韓国と信頼して対話のできる環境をですね、これは韓国側の責任でありますから、しっかりとやっていただく。제 소재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이슈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문제 원인은 무엇인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했기 때문에 뭐 새롭게 논평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아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본다면 그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부분의 판결이 하나의 발단이 됐죠. 발단이 됐는데 저는 이것이 발단은 그렇게 됐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아베 정권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는 상당히 아마 전후 관계, 결과까지도 아마 상당히 추후 전략까지도 아마 한번 검토한 다음에 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단 자체는 어떤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시작이 됐지만은 아마 이 정치적인 동기를 이제 어떻게 한일 관계를 다시 리셋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우려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10위권에 올라가고 상당히 일본을 추격하는 단계에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한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80년도에 일본이 경제 성장하는 G2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프라자 합의,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한번 좀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가지고 84년인가? 85년. 85년. 네. 85년. 그래가지고 그것이 장기 불황에 20년, 30년 와가지고 상당히 일본이 이제, 미국을 의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우리가 정치적 동기로 시작됐지만은 아마 일본도, 일본의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당했던 그 행태를 갖다가 제3국에다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라자 합의에 어떤 의해서 일본이 한 견제를 받듯이 이번 차제에 일본이 한국 경제에 어떤 추격해오는 것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다른 세 번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하나의 대북 정책에 몰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의 기본으로 설정되어 왔던 한미일 삼각 관계에 형성된 동맹 관계 이것이 상당히 취약해온 측면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서 일본은 상당히 패싱되는 측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한미일 동맹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한번 리마인드하게 하는 다시 한번 한국 쪽에 갖다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어떤 기제로서 이것을 이용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베가 이번 G20 오사카 회의를 하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미국의 트럼프하고 사전에 묵시적인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았는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아마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건은 상당히 우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복합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법도 이게 출구 전략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럼 과연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우리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한번 또 접근해 보게 되게 되면은 저는 현재 우리가 2017년도 이 문재인 정권이 들고 나서 상당히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성향이 있어요. 이 문재인 정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운동권의 어떤 사고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모든 정치적인 관계를 갖다가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네, 흑과 백. 네, 흑과백이 되니까 아군과 적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보면 그 의식 속에는 뭐냐면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민주화 추진 과정 속에서 산업화 세력, 소위 보수 세력에 대한 피해의식. 그래서 보수 세력을 진영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의 적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의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적대적 관계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치 시각이 적대적인 시각에 보는 시각이 국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갈등을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이러한 정치 형태로 발전되어 왔고 국제적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마찬가지로 일본과 관계 속에서 일본도 하나의 뭐라고 말할까요? 국내 정치를 하듯이 국제 정치를 한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갖다가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하게 되게 되면은 한일 관계 속에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과거에 집착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의 피해의식 속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지금 한일 전체가 보면은 저는 일본 사람도 많이 알고 일본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사실 다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사실 일제시대 겪어본 사람 우리 없고요. 거의 없고요. 이제 그런데 너무 일제시대 거기로 집착해 있고 일본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변했거든요. 변했고 또 요새 말 잘못하면 다 토착해고라고 해갖고 상당히 제가 지난주 사실 전직 대사 출신하고 저녁을 이제 같이 먹으면서 일본 통이더라고. 일본에서 이제 상당히 총영사도 했었었고 전당이 대사로 문제되신 분인데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외교원 세계 속에서도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친일분자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화풍토가 어디서 온 것인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교육 과정 속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혐일본에 너무 치우쳐서 교육하지 않는가. 이미지들이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미지들이 모든 교육이라면 이미지를 정상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와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을 학살했다. 그게 이제 아리랑이라는 조정래 소설에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들. 그다음에 3.1운동에서 왜 일본군들이 학살하는 장면, 그런 이미지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역사적 이것도 또 토착역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또 그런 말들을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일본의 통치가 그렇게 전체적인 식민지, 전 세계적인 식민지 경영에서 볼 때 그렇게 잔혹한
식민지 경영은 아니었다는 게 근데 상당히 대부분의 우리 강 교수님 하시는 말씀 자체가 이제 우리 합리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자칫하다 가서는 상당히 친일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소리가 많이 물론 그 관점을 본다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만 타이완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저기 좋아하더라고요. 타이완 같은 경우에 왜냐면 계속 타이완은 그 본토의 지배를 받아왔고 여러 소위 외부의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중 나왔던 것이 일본의 지배였다. 대만 사람들이 들어보면 생각하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예, 예. 중국, 그 본토, 예, 예. 일본 이 네 개가 했었는데 그 일본이 제일 낫더라. 그 교육에 대한 인프라랄까 말이죠. 교육 관계 모든 면에 문화 이런 면에서 다른 어떤 제3국의 어떤 지배보다도 일본의 지배가 이제 좀 나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뭐냐면은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이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외부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부에서의 어떤 그 산업화 세력을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 또 현 보수적인 시각, 그 다음에 동시에 마찬가지로 일본을 갖다가 또 이렇게 그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시각, 또 어떤 그 현 일본에 대한 그 의식을 갖다가 베이스에 깔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걸 검토할 시기가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뭐냐면은 극일을 해야 되는데 반일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극일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그 이성적인 냉철한 어떤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반일을 넘어서 가지고 극일의 단계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히 이 문제가 좀 잦아들어서 어떤 뭐냐면 롱텀 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어떤 장을 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학에서도 보면은 일본 전문가들이 많을 것 같은 편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 전문가에 비해서 한국의 일본 전문가들은 수나 이 어떤 그 학문의 퀄리티를 봐서는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안 하는 못하는 거. 왜냐면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일 정서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도 좀 아마 저희가 이제 그 대전 순환권 하면 이제 대백제전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사 세미나를 하는데 일본에서 온 학자들 그 논문의 수준들 또 연구하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옛날에 반일 그런 감정적으로 떠들고 끝나는데 일본 사람들 굉장히 이 연구 일본의 또 학문 풍토가 뭔가 하면은 어떤 그 창의성보다는 이 자료 축적, 분류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에 대한 어떤 그 보관이랄까 말이죠. 또 뭐냐면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공유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시각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번에 그 미쓰비시 중공업인가요? 요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어떤 교수가 자기가 경성 출신이다. 경성 출신이다.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경성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옛날에 군산,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고. 그 당시에 그 조선 반도, 그 한반도의 자산의 80% 이상이 일본 사람 거였어요. 적산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이 우리의 그때 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왜 그러면 중국에 있는 건 중국이랑 자기네들이 싸워서 승전국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이해가 가는데 일본은 우리 같이 싸웠지 않냐. 근데 왜 우리가 적이냐 이거지. 일본의 시각이고 이제 우리가 독립 활동을 했던 우리 임정 요원들이랄까 우리 독립 활동했던 점은 있다 본다면 사실 그 명시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연합군에 못 들어가 있지만 또 상당히 대일 수행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따지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안 부른 이유가 전쟁 중이라서 안 부른 게 아니고 그때 52년도고요.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라는 얘기지.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 필리핀도 불렀고 버마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 대 국가로서 싸운 거고. 하고 우리는 뭐 독립군 얘기는 하지만 65년도에 대일 청구권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정상화되잖아요. 그 상당히 시간을 끌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역으로 오히려 자기들의 재산의 청구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에 패배해서 떠나면서 이 한반도에 남겨놓았던 일본인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다 요구하는 그 그룹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도 상당히 난제 중에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 과정 속에서요, 이제 여러 각도에서 그 대법원 판정에 대해서 아마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는 논리도 좀 상당히 논거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미 그것이 1965년도 그 협정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 내부적으로 그 내내 결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배상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준 역사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도 있고, 오히려 근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번에 그런 그 피해자 당사자들이 이렇게 재판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이걸 갖다가 왜냐면 그 사법부에서 과거에 되면은 그 냉전 시대에 네덜란드 쪽에다가 이제 미군 쪽에서 어떤 그 미사일 기지를 이렇게 놓을 쪽에 주민들이 정부가 허용한 거에 대해서 재판을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법원의 판정이 뭐였냐면 이것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각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이 조약에 의해서 국제간의 한 어떤 그 이런 조약 내용을 갖고서 어떤 그 우리 피해 당사자 몇 사람 그룹들이 이렇게 재판을 걸었을 적에 한번 그 문제까지도 과연 이것이 재판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뭐 사법 차원에서는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지 어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대부분의 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 그러지만 그거 사실은 약간 위선적인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재판 거래를 해갖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근건으로 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새로 된 대법원장한테 야 이거 상권 분립이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헌법상을 보게 되면 올해 대통령의 그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너무 자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국에서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자기적인 얘기고요. 참 그 사고 방식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쭉 샌프란시스코 연합도 약간은 공부 좀 해보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다 읽어봤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승전국이 아니거든요. 승전국이었으면 구체적으로 승전국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이 문제들이 생길 수도 없었는데 근데 우리는 승전국이 아닌데 정서상으로는 승전국인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어제까지도 우리 같이 회사를 하면서 우리 종업원이었고 예를 들어 무슨 어떤 방앗간이다 아니면은 무슨 식당이다 그러면 어제까지 같이 CEO와 지배인의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해방되니까 갑자기 이거 다 내 거다. 너 나가라.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무슨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건 좀 사람 도의로서 할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게 상당히 일본 정서에는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압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다 뺏기고 왔다. 탈탈 털리고 왔다. 이거 하고 가서 그런 그게 또 와서 사람들이 입으로 또 했을 거 아닙니까? 전달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좀 굉장히 있어요. 델리케이트.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한번 또 논쟁할 상당히 시간이 요구하는 문제라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시고 강식 말씀하시니까 제가 1980년도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한국 학생 대표로 해서 일본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매스코마, 언론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지금 나서 거의 40년 전이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젊은 대학생이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던 마음이에요. 저한테 물어요. 너는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반복적으로 다른 것마다 물어요. 그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저는 어떤 그 당시만 40년 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식민지의 젊은이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걸 저는 극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의 대등한 어떤 파트너로서의 말이죠. 이러한 관계에서 일본을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 묻는 의도가 자기들이 과거에 식민을 했던 국가로서 식민지의 피지배를 받았던 젊은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의식이 전혀 있다는 느낌이 때문에 하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때 40년 전이었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피해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길을 하는 방법은 그런 피해의식, 피해 역사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또 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뭐 기술적인 문제 그래요. 좀 말씀드리면은 예. 저희가 뭐 삼성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 광학 렌즈 요거는 요거 저것도 아마 칼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캐논과 칼자 있을가 전 세계로 석권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불화소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순도도 중요하지만 이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일본이 가장 강한 게 뭔가 수율입니다.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 이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그 오랜 시간의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는 대학에서 강단에서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장인 정신이 감각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대부분 지금 뭐 우리 반도체 납품하는 그 재료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업력이 1930년대 어떤 거는 러일전제 때 시작된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못 쫓아갑니다. 어저께 뭐 박영선 의원 어디 방송에 나와서 뭐 금방 따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이고 렌즈 저거 그냥 깎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왜 그럼 독일제 다 쓰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뭐 왜 쓰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립화하겠다? 잊어버렸으면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사실 아베 정권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세계 평화의 가장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상호 우전성의 강화잖아요. 국제 분업을 통해 가지고 상호 우전성이 강화될 적에 오히려 국제적인 평화 질서가 유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베가 이렇게 새 주요 아이템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제 분업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건 크게 본다면은 평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분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떤 세계 평화 질서라는 측면에서 상호 우전성이라는 면에서 어떤 그 분업의 질서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아베가 깨뜨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뭐 일반인 질문은요, 재정과 경제 그리고 헌법에 관련된 일인데 오늘 주제가 될 건 예산 법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권 강화 그러는데 뭐 이제 9월 되면 이제 바로 또 예산 국회가 열리고요. 그 예산을 어떻게 지금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교수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우리 일반인 질문에 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국회에서 아마 헌법 개정을 논의할 적에 예산 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었고요. 그걸 아마 만약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 편성권이 정부가 갖고 있죠. 그 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게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회에서 뭐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또 새로운 항목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또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모든 걸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까지 예산 처리 방식은 정부가 주도한 측면이 있어요. 예산 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대통령제를 한 나라도 그렇고 내각제를 한 나라에서도 그렇고 보게 되면 상당히 예산 법률주의 책한 나라가 많거든요. 미국의 예산 법률주의. 미국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말이 다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부 주도의 예산 처리가 아니라 소위 국회에서 통제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 법률주의를 또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그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과연 그러면은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쪽, 사실 전체 예산의 거의 90%가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 쪽과 만약에 이걸 갖다가 국회로 편성해서 보내게 되면은 그걸 이제 법률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예산 법률안으로 이렇게 이게 발의하는 것은 국회가 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는 쪽과 제출하는 쪽이 다를 경우 이것이 나중에 실제로 예산의 어떤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반대하는 소수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그냥 예산을 법률 형태가 아니고 처리할 때에 비해서 예산 법률 형식으로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예산을 세우게 된 목적과 말이죠. 그 집행의 기준에 대해서 법률로 만든다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것이 이제 강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오히려 그 책임성도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 법률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럴 경우에 내각 책임제에서는 정부도 또 의회도 법률을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나의 예산 법률안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제한 미국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예산안 편성은
정부 예산을 하더라도 실제로 법률 형태로서 발의하는 것은 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만약에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형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산 편성은 정부 예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법률 형태로 해서 예산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회가 하자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예산을 뭐 따로도 돌아다녀봤고 예산 세우는 데도 이렇게 참여돼봤고 근데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건 뭔가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룹의 수준이 현실적인 수준이 정말 예산 법률주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이 될까? 그런 의심이 막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예산이 굉장히 좀 세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성이 좀 문제가 되는 분당국가이기 때문에 국방, 안보, 정보 이런 쪽 부분은 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어떤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좌구역이 굉장히 의회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맞죠. 그다음에 풀제로 운영을 하고 그 전문성도 굉장히 강한데. 과연 우리나라의 의원실, 그 다음에 상임위 개념에서, 그럼 1년 내내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바로, 왜냐하면 실제 집행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현장을 많이 알고 있고, 편성 자체를 갖다가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권 자체를 갖다가 정부에 두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예산 법률주의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고 있지만은 이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으로 견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견제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주의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려하는 것은 아까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 국회 쪽에서 하나의 이제 소위 퍼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온다거나 말이죠. 쪽지 예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이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장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부 동의제죠. 이제. 정부 동의제에서 만약에 새로운 비밀을 설치하거나 하나의 항목에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현행 헌법에서 그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개정 헌법에서는 뭐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개별 항목의 어떤 증감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총액 동의제.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는 현재는 감액을 할 수는 있지만 증액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 예산 총액 동의제를 할 경우에 총액 범위 내에서는 국회 쪽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넓혀놨어요. 그러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마찬가지로 또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그래서 약간의 어떤 변동사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산 법률주의 내에서 지금 새로 이번 개정을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는 이유는 국정에 대한 큰 이슈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는 거지. 동네 무슨 양로원 무슨 연탄 더 달라고 무너진 다리 그런 것도 고소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쪽지 예산들, 선심성 예산들이 너무 강하고 또 이게 또 그런 걸 해야지만 또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가 있고 의정 활동을 잘하는 것이 보이고 이제 지금 이상과 현실 차이죠. 이게 시의원, 도의원이 할 걸 다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듯한 의정 보고대에 하면은 다 지역 회복하고 예산을 얼마나 갖다 줬다, 얼마나 갖다 줬다,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이 좋지, 이게 지금, 예산 법률주의에 했다가는 그거 아마 각 상임위별로, 그거 이제 예산 따로 나눠 먹기가 아주 굉장히 심하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 국토위의 박순자 위원장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지 국토위가 가장 노른자리 아닙니까? 사실 예산이. 선식성 예산하기가 쉬운 곳이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건데. 그래서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 법률주의로 간다가는 또 우리나라의 국회의 어떤 수준이 그걸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걸 우려를 해가지고 정부 총액 증액 동의제 이걸 그대로 이제 좀 존치시킨 이유가 정부 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국회에 그런 포퓰리즘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요새 추경 문제 때문에 이번에 5당 대표를 보였을 때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얘기보다는 추경해달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추경도 이것도 좀 뭔가 법률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 선거 전에는 추경하고 아예 추경할 거로 생각하고 얘가
들어오는 경우 부처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그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게 재정의 건전성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수지 균형 원칙을 헌법에 넣자. 해서 이제 좀 소수 의견이 나왔었었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너무나 타이트하게 강조할 경우에 우리가 그 IMF 외환 위기 당시나 2008년도에 그런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적에 정부 쪽에서 어떤 그 유연성을 발휘 못해가지고 경제 위기가 닥쳤을 적에 해결 능력을 상실할 경우가 있다 해서 이제 수지 균형의 원칙을 갖다 헌법에 넣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어떤 그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 원칙 요것만 이제 우리가 개정 헌법에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분들은 이게 강 교수님처럼 그런 강하게 우려하는 분들은 수지 균형의 원칙을 해가지고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에 넣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게 항상 그 국정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강제적으로 수지 균형 원칙을 넣기보다는 하나의 그 재정 건전성의 원칙만 넣자 해서 타협을 봐서 재정 건전성의 원칙만 넣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문위에서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여기 좀 쓰진 않았는데 사실 예산보다 더 많은 경우가 기금이요. 그거 이거 숨겨져 있는 거구나. 예. 깜짝 놀래죠. 예를 들어 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같은 경우는 몇 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국회가 컨트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어서. 각 부처들이 알아서 다 쌈짓돈 같이 숨겨놓은 기금들이 너무 많아갖고. 본문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결산권. 이게 뭐 우리나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쓰고 나서 결산을 뭐 그냥 결산 때문에 문제 생겼다는 내가 지금 얘기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까지 헌법 사항을 보게 되면은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것은 예산 심의를 통해서 통제되어 왔었지만은 결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별로 좀 그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집행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감사원으로 보내게 되어 있죠. 감사원 자체가 정부의 산하로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보고서는 이제 국회로 보내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심의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개헌하는 쪽에서는 이게 결산 과정 속에서도 의회 통제가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부 쪽에서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만 보내던 것 같다가 동시에 의회로도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헌법 개정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과거에 예산 심의에 치중하는 어떤 재정 통제권을 갖다가 의회 재정 통제권을 갖다가 소위 그 의회 쪽에서도 결산 부분에서도 통제를 강화하자 해서 이제 그 헌법 개정이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되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외계류가 지금 뭐 상설이 아니잖아요. 이걸 상임위원회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은 상임위원회.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만들자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 이제 현재 보면은 감사원이 정부 소속으로 돼 있는데 독립기관화 하든지 아니면 소속을 갖다가 정부에서 의회 쪽으로 보내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의회 쪽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 감사원은 하나 이제 감찰 기능과 회계 감사 기능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회계 감사 기능만 국회로 좀 보내자. 그런 안이 지금 개정 헌법 과정 속에서 많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뭐 예산결산위원회도 그렇고 결산위원회도 그렇게 보면은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공사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런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 또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안에 있는 정치공사다가 시간 다 보내고 모든 것이 선거에 연관시켜서 공무원들도 결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뭐 일본에 관련된 문제가 아무래도 좀 잘 안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8월 15일 또 일본 지금 일왕 천황 취임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는 뭔가 봉합에 대해서 갈 텐데 한번 고생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